2015년 1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처음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18년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 28일 상하이 석유 천연가스 거래소는 처음으로 중동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위안화로 거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9일에는 브라질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국 위안화와 브라질 헤아라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면으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석유가 나기 시작했을 때 서방의 석유 기업들이 들어가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페트로달러를 동원해서 이 석유를 기반으로 패권을 쥐었잖아요. 중동의 석유를 안전하게 본토로 수송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상시 배치했습니다. 걸프만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에너지 기지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일본, 한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상품 제조업 기지로 연결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2대 기둥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은 순차적으로 제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구축한 기축통화와 에너지 제조업 기지 체제의 수혜자가 됐어요. 그리고 동북아의 제조업 기지는 중동의 에너지 자원의 75%를 의존하는 가치사슬 체계가 성립됐습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을 지렛대로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걸프만, 말라카 해협, 남중국 해협 등 주요 해상 물류 루트를 군사력을 통해 지켜주었죠. 우리가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다가 공해상이 무법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이죠. 지금도 미국이 인도양에서 2척의 항공모함을 빼고 나서 소말리아 해적들 때문에 우리도 아덴만에 해군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국은 따로따로 호위선을 파견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은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찍는데요. 미국이 물류 루트를 보장해주는 대신 중동과 동북아의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국채를 사들여 그 부담을 분담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연결고리 정책으로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피보트 아시아를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주변 국가에 커지니까 중국이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거의 노골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역전쟁을 거쳐 미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IRA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만을 위해서 동맹을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 중에는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맹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가려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바이든의 실책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프랑스가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추진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는 오커스 협정으로 이것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죠. 그러니 마크롱이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의 큰 형님 노릇을 하려면 미국을 따르는 나라들에게 울타리도 대주고 배고프지 않게 먹거리도 주어야 해요. 그런데 바이든은 이상주의적인 도덕군자여서 그런지 그런 거에 인색합니다. 도대체 누가 적인지 모르게 말이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기업인들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은 보잉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시진핑은 유럽 에어버스 외에도 헬리콥터 50대 등 수십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프랑스 알스톰의 각종 상업 장비도 구매키로 했죠. 영국은 미 동맹의 중추입니다. 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실수라며 대중 강경파에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요. 오히려 시진핑이 유럽을 향해 선심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벌어진 틈새를 이용하고 있죠. 이 모든 게 바이든이 형님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중국이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했는데요. 무기는 바로 돈입니다. 때마침 최근 미국에서 금융불안 현상이 나타나며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었죠. 중국은 위안화로 달러를 흔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요. 글로벌 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와 배터리를 흔드는 동안 중국은 달러 세력권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페트로달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인데요. 페트로달러는 석유를 판매해서 얻은 달러, 즉 오일머니를 뜻합니다. 하지만 넓은 개념으로는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지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페트로달러인데요. 시진핑의 최종 목표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금융이고 달러 패권인데요. 그 달러 패권에 금이 가게 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시킨 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퇴출의 공포로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못 믿게 되니까 달러 패권에 금이 가게 됐어요. 더구나 차단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차단해서 초장에 러시아 재정을 파탄나게 만들어서 전쟁 조기 종결로 이끌었어야 했죠. 그런데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은 인정해줬어요. 유신익 박사는 신뢰만 잃고 스위프트 차단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차단 효과가 없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 길어졌어요. 그러는 사이 러시아는 어느 정도 재정을 충당하면서 또 다른 결제 수단을 찾았지요. 러시아는 결국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CIPS를 이용하게 됐는데요. 미국은 결제 시스템망에 러시아로 하여금 중국에 가도록 등을 떠미른 격이죠. 중국은 미국이 내팽개친 나라를 끌어들였어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CIPS 사용국이 전년 대비 21%나 늘어났습니다. 브릭스 국가도 위안화 결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대신 중국이 구축한 CIPS를 통한 결제 규모는 지난해 42조 위안 약 8천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2017년 대비 약 3.5배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는 러시아에서는 수익 결제 수단으로 쓰는 위안화 결제 비율이 23%까지 치솟았습니다. 다만 아직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에 불과합니다. 세계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0.8%에서 2022년 58.4%로 감소했는데요. 위안화 비중은 같은 기간 1.9%에서 2.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중국이 1대1로에 퍼부은 돈이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780억 달러가 부실로 떼이게 생겼어요. 1대1로에 참여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빚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참가국들에게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화될 때쯤이면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브릭스에 사우디와 멕시코가 가입 신청을 했는데 브릭스 기축통화를 법정통화가 아닌 디지털 화폐로 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안화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자원도 무기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네오디뮴, 사마리움 코발트 등 히트류 기반 연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 유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오디뮴은 전기차 모터의 필수적인 연구자석의 핵심 히트류 금속이기 때문에 세계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의 덩샤오핑은
히토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와 동등한 자원이라고 선언하고 히토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히토류 채굴, 가공, 자석 제품화를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히토류는 심각한 오염 산업입니다. 네오디뮴은 우라늄, 토륨과 같은 방사성 원소나 다른 히토류 원소와 결합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분리 과정에서 광산과 하천이 오염되고 종사자는 물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사양 산업화되는 동안 정부 통제가 가능한 중국이 히토류 산업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전체 히토류의 12%가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고 그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어요. 중국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 전기차 공급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문 닫았던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다시 열어 히토류 생산에 나선 상태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가져간 히토류 패권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든이 취임 초 사우디의 빈살만을 가시쿠지 암살 배후로 지목하고 왕따시킨 일도 국제 정치적으로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 형식으로 이란과 화해를 하게 된 일도 결국은 국제 정치가 이상에 치우친 정의감만으로는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두고도 미중의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이는 곧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에는 인공지능, 개인정보 모든 게 다 담겨 있을 겁니다. 이걸 넘겨준다는 것은 미국의 정보를 중국에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석유를 둘러싼 패권 다툼이었다면 앞으로는 리튬, 니켈 등의 광물을 둘러싼 자원 전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IRA법과 반도체 지원법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물고 물리는 싸움, 세렝게티와 같은 세상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가는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